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려 하지만 공기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이 막힌 듯 답답하고 가벼운 숨임에도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폐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이런 순간이 하루의 시작을 좌우하곤 하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엔 그 신호가 너무 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숨가쁨이나 가벼운 기침을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장기가며 동시에 작은 습관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폐 기능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연구에서 폐암 환자의 30% 이상이 증상 초기에 작은 변화를 가볍게 여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방심이 병을 키우는 셈이지요. 의사로서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이런 순간을 후회로 기억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예컨대 그냥 계절성 감기겠지라며 기침을 참고 지내다 결국 폐암 말기에 발견된 70대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암세포의 불씨를 살리고 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습관을 지키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알게 모르게 병을 키우는 길을 선택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암의 주요 원인이 생활 습관이냐, 유전적 요인이냐 하는 논쟁이지요. 일부 학자들은 유전적 소인을 더 크게 보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이 훨씬 더 결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두 요소가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환자 곁에서 확인한 진실은 단순합니다. 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바꾼 습관은 곧 삶을 바꾼다는 것.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이제 늦었어, 바꿔도 소용없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폐는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금연을 시작한 지 단 하루만 해도 폐 기능 일부가 개선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단 일주일만 지나도 혈중 산소량이 안정되고 몇 달이 지나면 폐 조직의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작은 선택이 내년 이맘때의 호흡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알고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생활 습관은 폐암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지요. 이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치료의 효과도 반감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습관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폐는 다시 숨 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담배를 이미 끊으셨다고 안심하시나요? 사실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폐암 재발을 걱정해야 할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담배도 안 피우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는데 왜 또 위험하다고 하나요? 하고 말이지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동시에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흡연의 잔재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흡연은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몸속에 축적된 흔적이 여전히 폐세포와 혈관벽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 물질은 DNA 손상을 남기고 이 손상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랫동안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금연 후에도
일정 기간은 여전히 위험이 유지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금연 15년이 지나도 폐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금연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금연했다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믿음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간접 흡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은 담배를 끊었으니 안심하면서도 집안이나 모임 자리에서 여전히 간접 흡연을 접합니다. 심지어 환자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손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가 집안에 남아있다면 그 미세한 입자 하나하나가 여전히 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만큼 위험하다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논쟁이 계속됩니다. 일부 연구는 그 위험도가 78-80%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저는 예전에 한 60대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20년간 흡연을 했지만 40대 이후로는 담배를 완전히 끊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남편은 끝까지 담배를 놓지 않았고 집안은 늘 연기에 휩싸여 있었지요. 결국 이 환자분은 60대 중반에 폐암이 재발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끊은 지 20년이나 됐는데 왜 다시 라며 억울해했지만 사실 답은 바로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의 작은 흔적들입니다. 옷에 밴 담배 냄새, 벽지에 스며든 연기 성분, 심지어 오래된 가구에서도 발암 물질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이를 3차 흡연, Third Hand Smoking 이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학계에서는 이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부 학자는 위험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아직 연구가 부족할 뿐 실제 위험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지요. 저는 후자의 입장에 조금 더 마음이 기웁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 사례에서 그 연관성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 공기는 정말 깨끗한가요? 환자분들께 늘 던지는 말입니다. 금연 후에도 간접 3차 흡연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사실상 금연을 완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연기와 냄새의 모든 흔적을 생활에서 완전히 지워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내 폐를 다시 살리고 싶으니 당신도 나를 위해서 이 집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 이 말 한마디가 치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폐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깨끗한 공기 속에서 단 하루만 보내도 호흡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침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폐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담배와의 완전한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담배만큼이나 교묘하게 우리 폐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이지요. 아무리 담배를 멀리해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속에는 또 다른 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이지요. 많은 분들이 집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는 그 순간 혹은 산책길에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쉴 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입자가 폐 깊숙이 들어옵니다. 의학적으로 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PM2.5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작은 입자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곧장 폐포까지 침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폐포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세포 성장을 돕고 이미 치료 중인 환자의 회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폐암을 겪은 분들에게는
단순한 기침이나 가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부 학자들은 대기 오염을 제2의 흡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WHO는 대기 오염을 공식적인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미세먼지와 폐암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주장하지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학문적 견해 차이를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미세먼지 많은 날에 기침과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환자들을 보면 그 위험성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인데 금연도 하고 음식도 조심했지만 나는 공기를 마시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라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했습니다. 봄철 황사가 몰려올 때도 그냥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셨지요. 몇 년 뒤 이분은 치료 경과가 나빠졌습니다. 검사 결과 폐 조직의 염증이 심해져 있었고 결국 새로운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크게 놀랐지만 사실 원인은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집안 환기를 할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보다는 늦은 저녁이 상대적으로 공기가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도 필터 교체를 제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생활 속 함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미세먼지보다 실내의 곰팡이나 습기가 폐 건강에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서는 외부 공기 관리가 더 중요한 화두이지요. 어느 쪽이든 결국 폐암 환자에게 가장 큰 교훈은 같습니다. 공기 관리가 곧 생명 관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폐가 원하는 공기를 선물하고 있는가? 깨끗한 공기는 약보다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순한 습관, 즉 마스크 착용과 환기 타이밍 조절 같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기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식탁에서 당신의 폐를 괴롭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음식 선택입니다. 식탁 위에서 우리 폐를 위협하는 적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폐암은 흡연 때문이지, 음식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음식은 암세포가 자라나는 토양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회복을 돕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습관은 바로 잘못된 음식 선택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이 가공육과 튀김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이미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에 튀긴 음식까지 겹치면 발암물질인 아크릴라마이드와 벤조피렌이 생기면서 폐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환자분들이 담배는 끊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음식을 즐긴다는 점입니다. 마치 담배만 안 피우면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숨은 함정은 과도한 설탕입니다. 단 음식을 즐기면 폐와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설탕 섭취는 암세포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에 대해
설탕이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혈당 관리와 암 진행 속도 사이의 연관성을 본 저는 이 논쟁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실제 생활 지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붉은 고기와 버터, 기름진 음식을 폐 건강에 큰 적으로 꼽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염장식품, 짠 국물, 고춧가루가 많은 음식이 폐를 자극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매운 음식은 기침을 악화시키고 짠 음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고춧가루 안 먹으면 밥맛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늘 밥맛보다 숨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답하곤 하지요.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은 폐암 수술 후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소시지와 빵, 커피로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본인은 간단하고 편리하니까 라고 말했지만 몇 달 후 정기검진에서 폐 기능이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회복 속도가 달라졌지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가공육, 튀김, 과자, 탄산음료 같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 지나치게 매운 음식, 짠 국물, 인스턴트 음식,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 그리고 어떤 음식을 더해야 할까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 이런 작은 선택이 폐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폐암 환자의 식탁은 치료의 연장선이라는 말이지요. 이쯤에서 당신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은 내 폐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해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다면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옵니다. 바로 운동 부족의 함정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거나 짧은 거리를 갈 때조차 차를 타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 부족이야말로 폐암 환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큰 덫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운동은 단순히 근육과 관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폐 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호흡이 깊어지고 폐포가 더 활발하게 열리면서 산소 교환이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폐의 일부는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고 그 부분에 가래나 세균이 쌓여 염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술 후 회복기에 운동을 하지 않은 환자들은 폐렴 합병증이 더 잦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면역세포가 온몸을 순찰하듯 돌아다니며 암세포를 찾아냅니다. 그렇기에 운동 부족은 면역의 눈을 가려버리는 셈이지요.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극단적인 고강도 운동이 암 환자의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적절한 중강도 운동은 폐암 환자에게 분명히 유익하다는데 의견을 모읍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지요. 실제로 저는 60대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딘 이유를 찾다가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이 차니까 운동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숨이 더 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께 매일 10분씩만 천천히 걷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호흡 곤란이 훨씬 줄어들고 활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매일 20, 30분 가볍게 걷기, 의자에 앉아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간단한 스트레칭, 심호흡 운동,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훈련,
이런 활동들은 폐를 확장시키고 불필요한 분비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암 환자에게 요가와 필라테스를 많이 권장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을 선호하지요. 어느 쪽이든 공통된 핵심은 호흡과 움직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숨과 걸음이 하나가 될 때 폐는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저는 자주 씁니다. 혹시 지금도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있으실수록 움직여야 합니다. 폐는 움직일 때 기뻐하는 장기입니다. 몸이 굳으면 폐도 굳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폐를 열고 그 숨결이 당신의 삶을 연장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나쁜 습관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운동 부족보다 더 무서운 건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기침과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습관입니다. 기침이야 누구나 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폐암 환자에게 있어서 사소한 기침과 피로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폐암의 초기 증상은 흔히 감기와 비슷합니다. 마른 기침, 가벼운 피로, 목이 칼칼한 느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작은 증상들이 수개월 동안 계속될 때입니다. 정상적인 감기라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의 약 40%는 이런 작은 증상을 무시하다가 병을 키운 후 병원에 오곤 합니다. 놀랍게도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기침 빈도와 암 진행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 피로는 모든 질환에서 흔하니 암의 특이적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기침과 피로를 무시한 분들일수록 암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70대 여성 환자였는데 몇 달간 밤마다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오래 가나 보다라며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폐암 말기에 발견되었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작은 신호일수록 더 크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피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제대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암이 이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징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화적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양에서는 작은 증상에도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인내심을 미덕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 앞에서는 인내심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암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진, 원인 모를 피로가 계속된다면 혈액검사와 영상검사 필요, 숨이 차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면 즉시 병원 방문.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많은 환자들이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냥 버티고 계신 증상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귀 기울일 때 그 신호가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생활입니다. 약은 분명히 우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약 의존은 폐암 환자에게 오히려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료를 늦추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먼저 진통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폐암 환자분들은 흉통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통제를 과하게 복용하면 통증은 일시적으로 가려지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원인, 예를 들어 새로운 종양이나 염증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병이 악화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요. 실제로 진통제만 먹다가 뒤늦게 큰 병이 드러났다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보조제 남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일부 항산화 보조제가 암 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정상 세포만이 아니라 암세포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다른 학자들은 용량과 종류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의사의 지도 없이 무분별하게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여성 환자는 항암 치료 중이었는데 주변에서 이 보조제가 면역력을 키운다더라는 말을 듣고 5가지 이상의 보조제를 매일 복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항암제를 중단해야 했고 치료 계획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분은 조후라고 먹은 게 나를 더 힘들게 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스스로 판단해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 복용을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약은 안전하다는 오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약은 칼과 같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약은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 후 복용,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약으로 가리기보다 원인 검진 먼저, 보조제나 민간요법은 안전하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약은 최소한으로,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이것이 바로 현명한 약 사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약을 나의 건강관리 도구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기댈 수밖에 없는 지팡이로 쓰고 있는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술 한 잔의 습관. 그러나 폐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담배보다 덜 해롭지 않나요? 가끔 한두 잔은 괜찮잖아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나 폐암 환자에게 술 한 잔의 착각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며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폐암뿐 아니라 구강암, 식도암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폐암 환자라면 이미 약해진 세포가 또 다른 공격을 받는 셈이지요. 일부 학자들은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WHO와 국제암연구소는 알코올을 명백한 발암 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암 환자라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명확합니다. 바로 금주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치료와의 상호작용입니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술을 마시면 간 대사가 흔들려 약물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면역세포 활동도 억제되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항암 치료 중에도 기분 전환 삼아라며 소주 한두 잔을 즐겼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 치료 일정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한 잔이 수개월의 치료를 뒤흔든 사례였죠. 문화적으로도 술은 우리 사회에서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 친구 만남, 명절 자리에서 술잔이 빠지지 않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거절하기 어려워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술잔을 비우는 대신 당신의 숨을 지키는 것이 가족에겐 더 큰 기쁨이지요.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는 적당한 레드 와인은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좋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레드 와인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은 효과가 있지만 그 양은 실제로 와인을 통해 섭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예전에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폐암 수술 후 회복 중이었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담배도 끊었는데 술은 괜찮겠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재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술만 안 했어도 어땠을까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술 한 잔의 즐거움과 내 삶의 내일,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술은 폐암 환자에게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독입니다. 이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낮에는 건강해 보여도 밤마다 반복되는 수면 부족이 폐 건강에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잠이 안 와서 밤새 뒤척였어요. 폐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폐암 환자에게는 암의 회복과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포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면역이 재정비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면역세포인 T세포와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흔들리면서 암세포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수면 부족이 직접적으로 폐암 재발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수면 부족이 면역 억제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논쟁을 환자분들께 풀어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70대 남성 환자였는데 불면증 때문에 매일 2-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낮에는 TV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뒤척이기를 반복했지요.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이후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수면 환경을 바꾼 뒤 그는 다시 6을 7시간의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암 환자에게 수면 위생 슬리프 히지에나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낮에는 햇볕을 쬐며 신체 리듬을 맞추도록 권장하지요.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밤에 못 자면 낮에라도 보충하면 되지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낮잠은 밤잠의 질을 해칠 수 있어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기, 스마트폰, TV를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멀리하기, 낮에는 햇볕을 쬐며 가벼운 활동하기,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심호흡으로 몸을 이완하기, 또 한 가지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고 꼭 필요할 때만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몸의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제대로 선물했는가?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힘을 빚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제 어두운 습관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망 같았던 폐암 치료의 길에서도 작은 좋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오래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시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폐암 환자라 해도 좋은 습관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먼저 금연 후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연 후 단 하루만 해도 혈중 산소량이 개선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폐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1년 뒤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환자분들이 정말 내가 숨쉬는 게 달라졌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기적 같은 회복력을 느낍니다. 또 다른 희망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20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폐가 스스로 정화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꾸준히 걷는 암 환자의 생존율이 30% 이상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운동량과 강도의 적정선을 두고 의견이 갈리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무조건 낫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또한 음식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좋은 단백질은 암 치료의 연료가 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상이 곧 약상이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수술 후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었는데 몇 달 만에 피로가 크게 줄고 검진 결과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엄마가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기뻐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금연, 걷기, 건강한 식사, 그리고 숙면. 이 4가지만 지켜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그게 다 병을 이길 만큼 강력한가? 라는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습관은 병을 단번에 없애는 칼은 아니지만 병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흙이다. 나쁜 흙에서 잡초가 무성하듯 나쁜 습관에서 암은 자랍니다. 그러나 좋은 흙에서 씨앗이 싹트듯 좋은 습관은 회복의 씨앗을 키워냅니다. 이쯤에서 당신께 한 가지 상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상쾌함, 가족의 미소,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 좋은 습관이 선물하는 희망의 숨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단순한 몸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정서가 호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폐는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와 호흡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할 때 호흡이 가빠지고 마음이 차분할 때 숨결이 길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폐암 환자에게 이 연결은 더욱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와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호흡을 얕고 빠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폐포까지 공기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지요. 심리학 연구에서는 불안이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암 환자의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정서와 암 진행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도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면 몸도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중반 여성 환자였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이 극심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숨이 가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명상과 심호흡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숨이 덜 가쁘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문화적으로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요가, 명상, 심리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방법들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점점 더 많은 병원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과 수술만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습관도 치료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습을 해볼까요? 지금 눈을 가볍게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길어질수록 가슴의 긴장이 풀리고 폐 깊숙이 공기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단 1분만 해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당신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내 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단순한 장기 중 하나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보고 있는가? 폐는 당신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다스린다는 건 곧 마음을 돌보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되새겨 보시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생활 습관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답답한 가슴, 숨이 막히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습관들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동시에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끝까지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해 후회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또 어떤 분은 작은 결심 하나로 삶의 길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은 것,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을 삼간 것, 식탁에서 가공육 대신 채소를 고른 것, 하루 20분 걷기를 꾸준히 이어간 것,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더 긴 숨, 더 평안한 삶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대한 산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돌 하나씩 치우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도 그 작은 돌 하나를 치워내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들이마시는 숨결 속에 새로움이, 내쉬는 숨결 속에 후회가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새로운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삶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나이와 병은 그것을 막는 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하기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호흡이든 식습관이든 잠드는 습관이든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